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청년의 행동으로 국민 모두가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린 임금 체불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개월간의 밀린 임금,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제난까지. 이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스 리입니다. 중국 사회 현장 전문 기자죠. 지난 3월 스촨성 이빈시에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공장에 불이 났다. 37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어. 처음엔 단순한 화재 사고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와 마주했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방직 공장 건물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소방차들이 물을 뿌려대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말이에요. 누가 불을 질렀나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왜 말하면 안 되죠? 그냥 안 돼요. 현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2살 청년 왕샤오밍이 직접 공장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의 임금을 3개월째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800위안 때문에 공장을 태웠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 가족이 4명이에요.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800위안이 한 달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불타는 공장을 촬영했습니다. 37시간 동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질문에 사로잡혔어요. 왜 이 청년은 항해 대신 불을 선택했을까? 왜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파괴를 택했을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왕샤오밍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언론에 제보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불길이 37시간 동안 꺼지지 않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 청년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였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샤오밍의 가족들이 공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800위안을 받지 못해 공장을 태운 아들 때문에 가족들이 사과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왕샤오밍의 아버지가 공장 사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하고 싶었어요. 같은 아시아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왕샤오밍이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800위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불을 지르는 대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보겠다고. 왜 어떤 나라의 청년은 불을 지르고 어떤 나라의 청년은 그러지 않는지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스촨성의 땅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참고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답을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인천공항의 도착 시간이 오후였습니다. 스촨성의 매캐한 공기와 달리 한국의 공기는 깨끗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관심 있었던 건 공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택시 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스촨성에서 왔습니다. 취재차 오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떻게 제가 기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카메라 가방 보고 짐작했어요. 요즘 외국 기자분들 많이 와요. 우리나라 공장들 취재하려고.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첫 번째 놀라움이었어요.
중국에서 택시기사가 외국 기자에게 좋은 기사 써달라고 말할 리가 없거든요. 뭔가 다르다는 걸 벌써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부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어요. 정밀기계 부품을 만드는 스마트 공장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을 때도 신기했어요. 공장 입구에서 김태호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차 한잔 하시죠. 차를 마시면서 김태호가 물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취재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각국의 노동 환경을 비교 분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김태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정말 좋은 곳에 오셨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요. 만족도가 높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견딜만한 회사 정도가 최고 평가였는데 만족도가 높다라니.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로봇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모두 자동화했어요. 사람은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죠. 김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창조적인 일? 저는 한 직원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7년째예요. 7년이나요? 처음 입사할 때와 많이 달라졌나요?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청 달라졌죠. 처음엔 손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 다 자동화됐고 저는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 일을 해요. 품질 관리와 공정 개선?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일만 반복했는데 여기서는 일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혹시 야근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근요?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요? 그것도 미리 계획된 거고 당연히 야근 수당도 나오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매일 야근이 기본인데 여기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점심시간에 저는 직원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중국 공장은 어때요? 여러 면에서 다르네요. 제가 대답했을 때 다른 직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근무 시간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몇 시간 일하는데요? 보통 12시간 정도요. 그러자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루에 12시간이요? 네, 그것도 주 6일. 세상에.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가족과 시간은 언제 보내요? 가족과 시간은 언제 보내냐는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거든요. 오후에 인사 담당 이사를 만났을 때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회사 이직률이 5% 정도예요. 5%면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네, 한번 들어오시면 대부분 오래 계세요.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는다고? 그렇게 오래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안정감이 아닐까요? 회사가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요.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직원을 인력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나요? 예를 들어 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도 하고 경조사비도 넉넉하게 지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에도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실수에도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고? 중국 같으면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죠. 그 순간 저는 핵심 차이점을 깨달았어요. 한 곳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고 다른 곳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구나.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같은 제조업이라는 업종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스촨성에서 만난 왕샤오밍은 800위안 때문에 절망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10년씩 다니면서 회사를 가족이라고 부르네요. 단순히 경제적 차이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다른 걸까? 저는 내일부터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간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어제 만난 직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기계조작팀의 송민호였어요. 33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8년 됐어요. 송민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기업을 노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송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여기는 사람을 기계 부품으로 보지 않거든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요. 사람을 기계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표현이 제게는 신선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작년에 제가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냈는데 회사에서 바로 검토해서 실제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개선 효과에 따라 포상금도 받았고요. 송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포상금까지 받았다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3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돈보다 더 좋았던 건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됐다는 거였어요. 정말 뿌듯했거든요. 제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에 대한 뿌듯함.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거기서는 시키는 일만 하라가 기본이었거든요. 송민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월급이 정말 정확해요. 매달 25일, 1초도 틀리지 않고 들어와요. 8년간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요. 정확한 급여 지급이 자랑거리라니. 중국의 왕샤오밍 사건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품질검사팀의 박수진이었어요. 29살 여성으로 여기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시직이었는데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6개월 만에요? 빨리 전환된 편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3개월이 기본이에요. 제가 늦은 편이죠. 박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이 기본. 중국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여기는 달라요. 능력만 있으면 곧바로 정규직이 되고 승진 기회도 공평하게 줘요. 공평한 승진 기회. 여성이라서 불이익은 없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안심이에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전혀 걱정 안 해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걱정이 아니라 안심이라니. 이것도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어요. 세 번째로 만난 건 설비보전팀의 젊은 직원 이동욱이었어요. 26살,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했죠.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회사에서 기술 교육도 지원해주고 야간 대학 학비도 지원해줘요. 지금 경영학 공부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야간 대학 학비까지 지원한다고? 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까요? 직원이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철학이래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직원 성장이 곧 회사 성장이라는 철학. 이게 바로 핵심 차이점이구나 싶었어요. 오후에 공장장과의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인 철학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경영 철학은 단순해요. 사람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요? 네,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집중해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편해야 손도 안정되고 아이디어도 나오죠. 마음이 편해야 손도 안정된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중국에서는 압박을 가해야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은 모두 로봇이 하도록 바꿨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직원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직원 안전이 우선?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에요. 산재가 줄어들고 이직률이 낮아지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게 되니까요. 회사를 신뢰하게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이라니. 그날 저녁 몇몇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송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언젠가 나쁜 면이 드러날 거라고.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만족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회사 가는 날이구나 하고 기뻐해요. 일이 즐거워요. 일이 즐겁다는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왕샤오밍에게는 일이 고통이었는데 여기 사람들에게는 일이 즐거움이구나. 중국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워요. 박수진이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운이 좋은 건지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한 건지.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말.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구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구나.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같은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시스템의 차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번 취재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될 줄 몰랐어요. 오전 10시, 저는 작업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정우성 씨 괜찮아요? 44세 정우성이 중량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던 거예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팀장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는 우성 씨, 어디가 아파요?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아픈 것 같은데. 정우성이 말하려는 순간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15분 후 정우성은 회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가끔 있죠. 우리 업종 특성상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팀장 강희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일단 병원비는 전액회사 부담이에요. 산재보험 처리하고 치료받는 동안 월급도 100% 지급돼요. 그리고 복직할 때까지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요. 100% 월급 지급? 저는 놀랐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직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게 되고 더 안전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3시간 후 정우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고 2주 정도 물리치료 받으면 된대요. 그럼 2주 동안 쉬시는 거네요? 제가 물었을 때 정우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쉰다기보다는 치료받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 나와요. 쉬는 게 아니라 치료받는다는 표현. 이 미묘한 차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오후, 저는 인사팀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어요. 우리 회사에는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팀장 조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가요? 산재는 기본이고 정기건강검진, 심리상담, 가족상담까지 다 지원해요. 직원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심리상담까지. 많이 이용하나요? 생각보다 많이 이용해요. 업무 스트레스, 가족 문제, 대인관계 등. 전문 상담사가 주 2회 상주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지난달에는 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어떤 민원이었나요? 야근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자기가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조미경이 웃으며 답했어요. 고용부에서 나와서 확인해봤는데 우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줬더라고요. 그 직원한테 고마웠어요. 고마웠다고? 왜요? 문제를 제기해준 덕분에 우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직원의 문제 제기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개선의 기회로 본다는 걸. 그날 저녁 정우성과 통화를 했어요. 솔직히 어떠세요? 다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혹시 회사에서 눈치 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정우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오히려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나 싶어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미안해한다고?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완전히 나을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실제로 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해 봤어요.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이 정말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원실 상담사 한민수가 설명해 줬어요. 최근에는 기업들 의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방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노동법 교육도 하고 복지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정우성 씨 사건 알고 계시죠? 네,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오늘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었을까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했다고. 의무사항이 아닌데도요? 네, 자발적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처벌보다는 예방, 감시보다는 협력. 이게 바로 차이점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정우성과 왕샤오밍을 비교해봤어요. 둘 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왕샤오밍은 혼자였어요. 3개월간 임금을 못 받아도 도와줄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했고 분노했고 결국 공장을 태웠죠. 정우성은 달랐어요. 다치자마자 회사가 나서서 도왔어요. 치료비, 월급, 대체 인력, 심지어 재발 방지까지. 시스템이 그를 보호했어요. 차이는 명확했어요. 한 곳에서는 개인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해준다는 것.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구나.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냐, 시스템을 위한 사람이냐의 차이구나. 이제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 다음 날 오전, 저는 고용노동부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박현진 국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25년간 노동정책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한국 노동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박 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른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이 어떻게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보세요. 박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동화 장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비용의 70%를 지원해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되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거든요. 정부가 기업의 자동화를 지원한다고? 그럼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나요? 단순 반복 작업은 줄어들지만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직업훈련도 함께 지원하는 거죠. 직업훈련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가요? 예를 들어 용접공이 로봇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예요. 기존 기술에 새 기술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고 작업 환경도 좋아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기술 발전이 노동자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구나.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뭔가요?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박 국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은 생존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자아 실현의 수단. 중국에서는 일을 생존 수단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해요. 그 오후, 저는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인천의 한 금속 가공업체를 방문했어요. 3년 전 정부 지원을 받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 곳이었습니다. 사장 김동철이 직접 설명해줬어요. 3년 전만 해도 여기는 정말 3D 업종이었어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봇이 위험한 일을 하고 직원들은 깨끗한 관제실에서 일해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총 투자비 10억 중에 7억을 정부에서 지원받았어요. 3억만 자부담하면 됐죠. 7억을 지원받았다고? 조건이 있었나요? 물론 있었죠. 고용 유지, 작업 환경 개선, 기술 교육 실시 등.
하지만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지원받은 후에도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줘요. 6개월마다 점검하고 문제 있으면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준다고. 번거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거든요. 그날 저녁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박 국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면 나라도 망한다는 걸.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면 나라도 망한다. 이 깨달음이 모든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었구나.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박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기업들 반발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있었죠.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몇 년 지나 보니 모두 만족해해요. 생산성도 올라가고 이직률도 줄어들고. 그 순간 저는 한국 시스템의 성공 비결을 깨달았어요. 정부와 기업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구나.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왕샤오밍이 일했던 스촨성 공장과 여기 한국 공장을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어요. 중국에서는 정부도 기업도 개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정부는 감시하고 처벌하고 기업은 그걸 피해가려고 하고 근로자는 그 사이에서 혼자 버텨야 했죠.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근로자는 성장했어요. 선순환 구조였죠.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차이구나. 시스템의 방향성이 다른 거구나. 왕샤오밍이 살던 곳에서는 시스템이 개인을 짓눌렀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개인을 떠받쳐준다. 그 차이가 바로 800위안 때문에. 공장을 태우는 청년과 다쳐도 회사에서 보호받는 직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시스템의 철학이라는 걸. 그리고 그 철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취재가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마지막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는 왕샤오밍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한국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침 좋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25살 조현수였어요. 3개월 전까지 경기도의 한 부품업체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죠. 왕샤오밍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멘붕이었어요. 현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공장 문에 부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실직.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고 밀린 월급도 못 받았다니. 왕샤오밍과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고용센터에 갔어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실업급여부터 신청하라고. 실업급여? 얼마나 받으셨어요? 월 180만 원 정도요. 6개월간 받을 수 있대요. 월 180만 원을 6개월간? 저는 놀랐어요.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니.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재취업 교육 받았어요. 원래는 단순 조립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CNC 가공 기술을 배웠어요. 재취업 교육? 비용은 어떻게 했나요? 무료예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요. 교육비, 교재비, 심지어 교육받는 동안 추가 생활비도 나와요. 무료 교육에 추가 생활비까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이었어요. 교육 내용은 어땠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3개월 동안 이론부터 실습까지. 그리고 취업 상담도 계속 받았어요. 취업 상담까지. 어떤 상담인가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기법, 심지어 정장도 빌려줘요. 면접 때 입으라고. 정장 대여 서비스까지.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 직장에 들어갔어요. 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어떤 곳인가요?
원래 다니던 곳보다 좋은 회사예요. 월급도 50만 원 더 받아요. 월급이 더 올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기술을 배웠으니까요. CNC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순 조립하는 사람보다 대우가 좋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업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진 거네요. 그날 오후, 저는 스촨성의 현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왕샤오밍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비교를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왕샤오밍요? 아직 구치소에 있어요. 현지 기자가 말했습니다. 방화죄로 7년형이 확정됐어요. 7년형? 800위안 때문에 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니.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더 어려워졌죠.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아버지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동생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고.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 가슴이 아팠어요. 그 공장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여전해요.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현수와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솔직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막막함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미래가 안 보이고. 지금은 어떠세요?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회사가 안 망했다면 지금도 단순 작업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 일 덕분에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더 좋은 회사도 들어갔으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실업에 대해 감사하다니. 혹시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나요? 있었죠. 특히 첫 주는 정말 우울했어요. 하지만 고용센터 상담사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라고 상담해줬나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예요. 이번에 더 좋은 길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위기가 곧 기회. 이 철학이 모든 걸 바꿔놓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왕샤오밍과 조현수. 비슷한 나이, 비슷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왕샤오밍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도와줄 시스템도 기댈 곳도 없었죠. 그래서 절망했고 분노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조현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취업 상담, 심지어 정장 대여까지. 사회 전체가 그를 지원했어요. 차이는 명확했어요. 한 곳에서는 개인이 혼자 살아남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회가 개인을 살려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 나라의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 철학의 차이라는 걸.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냐, 시스템을 위한 사람이냐. 이 철학의 차이가 800위안 때문에. 공장을 태우는 청년과 실업을 기회로 바꾸는 청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2주간의 취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기사를 쓰기 위한 취재가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넌 중국 사람이야 라는 말과 넌 미국 사람이야 라는 말을 동시에 들으며 자랐죠. 그런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혈통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는지는 몰랐어요. 이번에 스촨성에서 왕샤오밍을 취재하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말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줬어요. 자유롭게 사는 것과 보호받으며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하지만 모든 건 개인의 책임이죠.
실업하면 혼자 해결해야 하고 아프면 혼자 감당해야 해요. 한국은 달랐어요. 자유도 있지만 동시에 보호도 있었어요.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가 나서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 왜 갑자기? 여기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2주 동안 본 것들을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어요. 스마트 공장, 산재보험,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할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구나.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꿈꿨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꿈꿨던 곳.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가 찾던 건 단순히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시스템이었구나. 알렉스야, 그럼 중국은 언제쯤 그렇게 될까?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과 달랐다고 하니까요. 그렇구나. 희망이 있다는 얘기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단순히 한국이 좋고 중국이 나쁘다는 식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중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스템의 차이였어요. 한 곳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에 맞춰 살아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시스템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런 시스템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는 걸. 왕샤오밍 같은 청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되도록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건 단순한 국가 간 차이가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이었다는 걸.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사회. 그게 제가 본 진짜 선진국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왕샤오밍 같은 청년들도 조현수처럼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였습니다.